이 사건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청에서 은닉자금 추적, 그 다음에 주요 피의자 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휴스텐 코리아, 시더스 유사 수신, 사기, 불법 다단계 사건 관련 보훈수사팀에서 은닉자금을 추적한다. 주요 피의자 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금을 다, 출자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이게 특정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수십억 원씩 이득을 본 폼장 등 이분들을 주요 피의자다. 이렇게 지금 지정하면서 처벌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보면 그 이득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휴스템 자산들이 국내로도 많이 나가고 해외로도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것 중에 해외 여러 자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냐면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게 이제 롱제비티에 관련된 분의 소개로 알게 되신 분이시고, 그 자금이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라스베가스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본사 직원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먼저 해라 라고 해서 연락을 할까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어떻게 되냐면, 이 롱제비티 이 사장을 통해서 이 미국의 지사장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현지에 가서 직접 문자를 바로 보내주겠다 해서 그분의 미국 전화번호,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 연락처를 보고 미국 가서 연락을 했어요. 역시나 이분이 미리 그 사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조사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현지에 있는 식당인데, 이게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고 알려진 식당입니다. 가레온반이라고 하는 한식당입니다. 한식당에 가서 여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 갔다 왔는데, 바로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많이 오고 이분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갔다 왔습니다. 첫째, 제가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금이 지금 현재 자금을 임의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수사 공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자들의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분도 나름대로 좀 신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했는데, 어쨌든 저기까지 제가 갔다 왔고 그 지역에서 문자도 남겨놨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단순히 전화한 것과 현지까지 가서 그 연락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와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여기에 주요 피의자 중에 한 분 중에 미국 지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닉 자금이거든요. 바로 이 자금이 해외에 나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미국에 무슨 용도로 나갔는지, 그 자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동결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방판법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방판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 거래를 가장했다. 그러면 가장했다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하면 가장이냐,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이 주심 판사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넣은 출자금이 얼마냐, 근데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냐, 이 차익이 정상적으로 물품 거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엄청난 수당을 받을 목적을 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라고 하는 취지고, 그리고 원래 6개월 되면 1심 재판이 6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기소가 되기 때문에 7월 초에가 6개월 만기가 돼서 모든 분이 다 석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석방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연금을 하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석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범죄수사대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몸이 아프신 분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상한 회장께서는 뭐냐면 돈을 걷지 말도록 하는 그런 조건도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FSD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보석의 그 어떤 그 위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공상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검찰에서 공상 변경했지만 제가 맡은 피의자들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강사, 또 이사, 그 다음에 트리플, 그 다음에 본부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변론의 요지는 그래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실제로 경영에 깊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이게 상장이 되고 많은 수익이 난다는 걸 그냥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 쓰면서 했기 때문에 설령 위반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뭘 알고 잘못해야 되는데 과실로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쪽 방향으로 지금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 방판법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좋냐면, 나머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사기하고 공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건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닉 자금에 대해서 같이 이분들이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제 현재 자금이 없고 수익이 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것을 또 같이 가담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상한 회장께서 혼자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변론해서 정말 내일도 우리 박 트리플님 조사를 받죠. 그 다음 날은 우리 정 이사님,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손 이사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죠. 그래서 다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이상한 회장께서도 간단하게 앞단에 짧은 시간만 조사를 했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 이어서 시작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SD로 가는 문제는 여기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준조합원들이 팬덤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법적인 용어는 준조합원입니다. 정관상.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이제 또 그 유통에 동참하는 분인데, 이 준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FSD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FSD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넘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FSD가 은닉자금을 위한 어떤 법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이제 팬덤이란 용어는 그냥 쓰지 않고 준조합원이란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농업법인의 출자자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준조합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이죠.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FS 넘긴다. 또 뭐 신규 사업을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합원 총회를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 총회, 준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우리 자금을 이번에 FST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는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농업인이 뭐냐? 일정 규모의 그 농사를 경지 면적을 경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죠. 다만 이 사업의 유통 구조에 참여하는 부분을 준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준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산 명령이 된 이유가 이 5분의 이사분들, 감사분들, 의상회장님까지 농업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5분이 영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 명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종이 영농과 상관없이 다른 예를 들면 농수축산이 조금 돼 있고 대부분은 가전제품이라든가 다른 것도 이런 차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 이 사기하고 이제 방판법 위반 같은 경우는 주된 타겟이 법인이 주된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폼에서 피해본 금액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 다 연계되고 있는 전체 금액, 지금으로 따지면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피해 금액으로 지금 지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2월 달부터 이제 이상은 회장의 저한테 1월 달에 이상은 회장이 저한테 부탁한 사건은 여기 이 법원 방판법 위반 사건도 있지만 서초도 사기 이 사건의 조사를 부탁을 했고, 동시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 트리플들을 저한테 변론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16일자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제가 준비를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사건을 여러분보다 먼저 봤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고, 또 이상은 회장이 방법법 문제겠지만 이 사기 사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피해자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합원들, 출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신탁된 투자가 됐다고 그렇잖아요. 자산이 8천억이니 1조니 이런 자산이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고, 본인은 대표이사 직함만이지 내게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신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익권자를 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고소하겠어요. 출자자인데. 그래서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신탁을 얘기했고, 그리고 신설법인에 이걸 이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스템 법인은 또 영농법인으로서 서초구청에서 농업법인 자격이 없다는 걸로 해산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법인에 이걸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이상은 회장도 좋게 생각했고 그걸 지시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손팀에게 여러 차례 지시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제가 신탁을 했고, 그 결과 그 당시에는 휴스템, 인베스트, H&A, 도홍 전부 다 지금 압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통장도 지금 압류가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1월 달에 휴스템은 통장에 입금과 출금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법인은 입금은 안 되고 출금만 되는 법인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정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산에 대해서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것이 신탁을 하고, 신탁을 하면 그 수익권자를 여기 있는 출자자 분들, 특히나 이제 그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남은 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준다면 그분들이 분노가 덜하고 또 신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치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신탁을 이상한 회장이 이해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제가 실행을 했던 것이고, 제가 언제 이것을 숨어서 하거나 몰래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체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하고 진행했죠. 그래서 2월 달에 여러 유튜브를 제가 했던 이성희 변호사 TV의 유튜브에 보면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다 나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뭐 해산 명령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법인을 하기 위해서 영농법인 하나, 일반 법인 하나 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신설법인으로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양해서 그게 주식을 N부에 나눠준과 동시에 자산에 대한 것들도 수익권자를 지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이상 회장께서 투자한 여러 부동산과 유형 무형의 자산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준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를 가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되었던 것이지, 그걸 몰래 한다든가. 나는 이상 회장께 말씀드렸고, 또 이상 회장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저한테 은혜를 받고 있었고, 또 제가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일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변호사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 여러분 준조합원들과 이 법인회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석방을 해줄게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회생도 하고 신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라고 했고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별로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것이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진행했고, 또 어떤 분들은 신탁하려면 등기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위기는 뭐냐, 신뢰에 대한 위기라는 거예요. 이상은 회장께서 엄청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얘기했죠. 시더스라고 하는 걸 했고, 기독신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해왔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생할 것이며, 정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던 농수축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결국 신뢰에 대한 얘기예요. 본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성경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믿어달라.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왜 목사님, 장로님, 또 선교사님들이 신뢰를 가졌냐면 신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자금을 일회 출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캐시를 써서 우리가 실물 거래할 때, 쇼핑을 할 때 그만한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대안도 없이
또 특히나 데이터가 엄청나게 롤업이 되고 있었다면 이걸 전산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 가용 범위 내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맹점에 쓰면서 즐거워했고 또 렌트를 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쓰더라도 전혀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와서 이상훈 회장께서 12월 13일 날 구속되신 이후에 이번에 보석으로 나오시면서 늘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 달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석 달만 기다리면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석방되시고 지금 일주일 지나셨는데 돈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하시고 돈이 거꾸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돈 한 푼이 없다. 또 어떤 오늘 얘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무슨 파산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까지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방판법이만으로 여러분이 절대 기뻐서 이렇게 할 사건이 아니에요. 방판법은 돈을 부정하게 많이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특경 사기가 되냐 안 되냐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잘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진 걸로 해서 절망하시는데 더 무서운 것들은 돈을 쓰시고 얼마를 내가 투자를 하고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사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힘들지만 이걸 좀 어떻게 막아야 되겠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는 또 이상훈 회장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뭘 경영하고 저는 그런 변호사가 왜 그런 걸 경영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단지 신탁을 해놔서 일단 유동성을 확보해 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다수 사람들의 선의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단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자체로 월급을 돈을 많이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 기준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선의로 했던 분들을 무조건 다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해서 다 처벌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훈 회장과 이렇게 깊숙이 연관이 되면서 그래서 이 수십억 원씩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씩 100만 원을 넣고 몇십 돈 엄청나게 벌었다든가 1000만 원을 넣고 뭐 몇십을 벌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걸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주요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서 그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찾게 해드리려고 이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사업의 그 특징이 이게 그 데이터 값으로 돼 있고 캐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또 실물로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바로 규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배수로 준다든가 평생 이렇게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용어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경영에 깊숙이 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단순히 그냥 내가 먹어봐서 뭐 가맹점 가서 뭐도 사 먹고 또 물품 축산물이 이렇게 잘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든 형사적인
법률적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 게 지금 제 역할입니다.